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엄청난 규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인데요.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2024년 미래를 바꾸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한 권으로 부동산 고수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돈이 되는 청약 정보의 총집합, 나의 청약 통장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요, 대출 규제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LTV 규제 중심이었어요. LTV란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절하면서 수율을 줄이려고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주택은 LTV를 20% 적용했고 15억 초과주택은 LTV 제로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줬었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에 더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수율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요, DSR 규제 중심이에요.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가 적용되죠. 자,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요, LTV 규제 대부분을 풀었습니다. 이 LTV 규제가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규제 지역 대부분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풀렸던 게 정확하게 1년 전이었죠. 그 이후에 비규제 지역은 LTV가 70%가 적용되고요. 다주택자는 60%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됐었던 10억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풀어주고요. LTV도 40%가 아니라 50%로 일원화시킵니다. 하지만 DSR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DSR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DSR 40%다. 그러면은 소득이 1억이잖아요. 이자와 원리금이 합비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DSR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지 마라.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굉장히 심했죠. 신용대출 1억, 2억 끼고 주택담보대출 최대한으로 받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이 DSR은요, 이자만 상환하는 신용대출에 5로 나눠서 가상의 원리금 상환액을 넣어버려요. 그것을 DSR 한도에 포함하다 보니까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턱없이 줄어들어서 대출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동시에 보유하면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소득이 적으면 집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집 소득 많은 사람들은 연체도 안 하더라. 이게 미국 서프라임 모의 사태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대출해 줄 경우에 부실화가 되더라.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이 DSR 규제죠. 자, 하지만 이 DSR 규제는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얘가 부동산 시장의 저승사자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먼저 얘는 맞벌이 부부에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부부의 소득은 합산해서 한 몸으로 지급받거든요. 그러면은 아내하고 남편이 7천만 원씩 소득이 있으면 연소득 1억 4천만 원이 되네. 이것을 DSR 40% 한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한테 DSR 규제가 별 효과가 없고요. 또 하나,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한도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대출금리 4.5%에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대출금리가 3%가 됐어요. 같은 DSR 규제에서는 이 사람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난다? 6억 3천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 때 효과 없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SR 규제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번 금통에서 이창용 하원의 총재가 6개월간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적어도 7월부터는 금리 인하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창용 하원의 총재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 걱정하는 게 있죠. 자,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대감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가계부채가 쌓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LTV 규제도 없는 상태에서 DSR 규제까지 저금리로 무력화된다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자, 스트레스 DSR은 간단해요.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도 한도가 느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한도를 줄여서 대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차주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금융당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유난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거든요.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은 한국은 24.7%로 영국의 95%,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변동금리 비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좀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유도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적용하냐?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 은행 가중 평균 금리를 일단 정해놓고요. 아마 2022년 11월 레고랜드 사태 때 대한민국 금리가 가장 높았잖아요. 그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매년 5월에서 11월 기준금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은행 가중 평균 금리를 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최고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것에 대해서 나온 이제 퍼센트지만큼 대출 금리가 줄어드는데 다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일단 변동금리는 다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일단 많이 받고 있는 요즘 고정금리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혼합금리, 5년간은 고정금리 갔다가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은 60%만 적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주기형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고정금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변동된 금리 한번 적용되고 그 금리로 5년 동안 가는 것을 주기형이라 그래요. 그것은 30%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형 대출 상품의 이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고요. 혼합금리나 이제 5년 주기형 대출 상품은 한도가 줄어드는 게 좀 덜한 편이에요. 자,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024년 2월에 1단계가 시행됩니다. 2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부터 은행권이 적용을 하고요. 2024년 6월부터는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제2금융권은 지금 DSR 한도가 50%로 더 넉넉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4년 올해는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져요. 상반기에는요,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4%, 혼합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변동금리는 무려 9%, 그리고 혼합형이나 주기형 같은 경우는 3에서 한 6%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변동금리는 무려 16%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혼합금리나 주기형 같은 경우는 6에서 한 10% 정도 감소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 1억 차주가요. 변동금리든 혼합금리든 주기형이든 현재 6억 6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2025년에는요. 변동금리는 5억 6천까지 무려 1억 원이 줄어들게 되고요. 혼합형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5년 고정금리는 5억 9천만 원으로 한도가 약 7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주기형 5년 고정금리는요. 6.2억 원으로 이제 4천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게 돼요. 스트레스 DSR 제도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수요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타격을 많이 받냐? 외벌이 가구,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가구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맞벌이 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들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주택담보대출에서 정책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정책모기지는 아시다시피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 제도로 집값이 하락할까요? 이 스트레스 DSR 제도가 그동안 없던 제도인 것도 많고요. 강력한 것도 맞아요. 대출 한도를 무려 16%나 줄이잖아요. 이게 외벌이 가구나 개인 사업자 가구한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하나만으로 집값 하락을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란 게 정책 하나의 집값이 변할 정도로 시장이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 큰 시장이 이 대출 규제만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요. 뭐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요인, 사건에 집값을 연결시키기보다는
금리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 금리는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고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기준금리, 정책금리 역시도 같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날 겁니다. 정책금리가 꾸준하게 하락했을 때 집값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거 사례 그리고 저희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보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외벌이 가구하고 사업자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 마련을 미루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오늘 내용 주변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